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식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4년 만에 폭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그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볼까요? 왜 폭락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세미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현황을 바라보면서 경제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시점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떨어지는 시점을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하면서 남아있는 위험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중국발 위기, 그래서 부동산발 위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일본발 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읽다 보니까 이번에 떨어지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격발시킨 원인을 여기서 찾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일본에서 찾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내용이 뜨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진짜 인하기이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높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가는 거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비둘기적 뭐 무슨 발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장이 이제는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이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신호가 과연 좋은 신호냐라는 걸 되짚으면서 폭등했던 것들이 한 반 정도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 말하는 경기 둔화의 신호다, 불황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재밌는 건 이 시점에 역행을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일본이 늘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할 때 일본은 금리 인상 안 하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N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던 이유가 일본 게 싸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금리를 거꾸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일본 가격이 싸지면 일본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수출을 돼서 일본의 수출이 악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일본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에 추월당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어저께 나왔던 아주 재밌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일본의 수출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망가져도.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역전할 거래요. 올해가 처음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일본의 수출량을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폭등하고 있어요? 자, 아모레가 10% 올랐습니다. 아모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일본의 경제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정책의 실패였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썼던 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냈다 파는 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냐면 뭐 유럽 전체가 보유한 양에 맞먹을 정도 굉장히 많은 보유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다 파면 약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죠. 달러를 얘네들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진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찍어내는 방식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미국 국채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국채를 찍어내는데 국채라는 것들이 1년물, 2년물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통상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게 장기 국채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천천히 갚는 게 좋지 빨리 갚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같은 것들은 작아야 10년물, 우리가 브라질 국채 할 때도 10년물 이렇게 되잖아요. 10년물을 딱 내놨는데 그 10년물 국채가 5년 전에 팔아먹은 거, 6년 전에 팔아먹은 거, 3년 전에 팔아먹은 것도 있더라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기가 3년 남고 5년 남고 6년 남고 7년 남았는데 이런 국채들이 시장에 나오면 새로 발행하는 10년물 국채가 힘을 못 쓰는 게 돼버려요. 이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일본에서 내놓는 국채, 중국에서 내놓는 이 국채, 미국 국채들 때문에 약발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그 결과 일본의 미국 그 국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얘네들은요, 어차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나라, 안보를 위해서건 경제를 위해서건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너무 줄었을 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만회하려면 다시 사들여야 되잖아요. 다시 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걔네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금리 조정을 위해서 그 밖에 나갔던 것들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금리를 높여줘야 다시 외화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그 현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보원장 씨 말대로 오늘은 급등하고 있다. 얼마나 급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 흔히 말하는 서킷 브레이커, 장이 중지가 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거 보면 경제는 참 진짜 어렵다. 그 우리가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 해석을 가지고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보는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은 진짜 반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객들한테 어저께 갑자기 문자를 딱 보내서 실제로 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딱 보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시 안정자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매한 펀드나 우리가 판매한 변액보험들은 이게 적용되는 게 3일, 4일 뒤에 적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올라있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들을 보낼 때는 하루의 신호를 갖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지속이 될 때,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이게 중간중간에 하이니 곡선에 의해서 반등이 잠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저께는 흔히말하는 죄송합니다. 시겁했습니다. 시겁. 자,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할 잘 기대가 되는데 2, 3일 정도 또 이번 주를 지켜보면 다시 또 하락이 될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그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에 대한 부분을 볼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이 강의를 연재하기 시작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벌써 한 3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이는 아이템이 있어.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을 할 건데 돈이 부족하네.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끌어오는 수단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야 친구야, 나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하는 그런 방식과 야 친구야, 나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나 돈 좀 빌려주라. 내가 잘해서 너한테 이자 많이 줄게. 이런 방식이 있다고 했죠. 이 전자의 방식이 주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부자의 방식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과 비슷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차용증, 뭐 등등 비슷한 개념들이네요. 전부 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들인 거죠. 자, 그런데 채권을 정의할 때 가장 좋은 게 채무증서, 채권, 채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 증서, 채무권리, 채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 증서, 다시 말하면 차용증서. 이게 가장 정확한 용어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이 클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클까? 주식 시장이 클까? 물어보면 무조건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이 진짜 죽이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채권 발행해요. 왜냐고요? 이걸 남들과 이익을 나누고 싶어요? 진짜 죽이는 아이템이면 내가 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의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1순위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나눠줄게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주식을 나눠주기 이전에 돈을 빌려서 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주식을 근데 상장하면 대박 난다, 나 부자 된다, 내 거 팔아먹으면 솔직히요, 이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난 그 짓 안 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상장한다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팔아먹고 또 다른 사업 해야지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채권이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용증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용증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를 빌려줬는지가 나타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를 빌렸다 라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기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리고 이자율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상환 방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만기 한꺼번에 갚을래? 원금과 이자를 차근차근 갚을래? 매달 갚을래? 뭐 등등 얘기. 이거에 따라 채권의 종류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받을 거냐, 그리고 만기가 없는 채권도 존재합니다. 영구채라고 부르죠. 근데 참 신기해요. 만기 없는 채권이다? 근데 만기 없는 채권은요, 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자라는 게 존재하겠죠. 이자를, 이자 수익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이자가 수익이 매력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중에서 유통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자 바라보다가 팔아먹으면 돼. 이게 돼버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채권의 종류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한 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발행기간의 순익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빚은 갚아야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순이익 발생 여부, 그리고 이익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에 따라 배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채권은 손실이 나더라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자율이 표면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표면금리라고 한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대부분 국채들이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서로 기한부 증권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매 단위, 여기 매 단위 기간에는 그건 뭘까요?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매월 이자를 줄 것이냐, 1년에 한 번 이자를 줄 것이냐, 3개월에 한 번씩 줄 것이냐, 6개월에 한 번씩 줄 것이냐, 아니면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번 주고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자, 채권 투자의 이익. 예. 채권 투자, 엄밀히 따지면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인데, 그때 왜 채권이라고 부를까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려준 데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증서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정구일 팀장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제가 정구일 팀장한테 갚아야 돼. 근데 정구일 팀장이 돈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빨리 갚아! 그랬는데 아니 나 만기에 갚으면 되지. 내가 뭐 미리 갚을 이유가 있어? 그런데 정구일 팀장은 돈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현정 씨한테 콜을 하는 겁니다. 야 현정 씨,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내가 이자를 한 10% 받기로 했거든? 그런데 이게 만기 언제야? 나한테 미리 좀 이렇게 이거 가져가면 어떡해? 나한테 이걸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주라. 대신에 원금이 1억이거든? 근데 내가 1억 안 받을게. 1억 안 받고 9천만 원만 받을게. 그러니까 9천만 원 받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대신에 이자는 1억 빌려간 거 그대로 해서 이자 다 받아. 그럼 너한테도 이익이잖아. 그랬더니 현정 씨가 그거 그래 괜찮은데 우리 대표님 신용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9천만 원을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을 이제 정부의 팀장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누구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현정 씨한테. 그죠? 근데 현정 씨는 만기가 되면 나한테 얼마를 받아요? 1억이요. 1억 받으면 돼요. 맞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말만으로? 아니겠죠. 자기가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이런 내용을 넣겠죠. 아니면 그 차용증을 전달해 주겠죠. 맞죠? 예. 이렇게 돼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이나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대부분이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으로 되어 있고 누가 사는지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금융회사, 상장법원에 이런 데들이 주로 발행한다. 원리금 사항 명령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뭐랍니까? 채권의 등급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의 등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신용 등급, 지금 신용 등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용 점수라고 표현을 하죠. 신용 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마다도 이거에 따라서 신용 점수를 매기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거를 평가하는 기관들을 신용평가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디즈라든가 S&P라든가 피치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평, 한기평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평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채권을 등급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야, 미국이 괜찮은 나라야, 멕시코가 괜찮은 나라야, 브라질이 괜찮은 나라야. 그래서 국가의 단위로도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의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게 되죠. 우리도 금융회사 돈을 빌리면 그 신용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채권 투자의 위험. 예, 맞습니다.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요. 여긴 첫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첫째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네이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네이블이라는 회사가 망가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원리금 수취권 확약 증서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직접 투자한 그곳에서 그거를 이네이블이 망하면 우리한테 직접 돌려주겠다. 이런 걸 받습니다.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안전장치 중에 하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가장 큰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저는 진짜 첫 번째라고 보는데 채무 불이행. 이 전문 용어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볼 때 뭘 보냐면 이 회사가 이 채권을 살 때 안전한 거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강의를 나가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자만 해주는 게 좋습니까? 근데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안전한데 이자는 조금 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금융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는 고객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전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땡 그럽니다. 사실은 강의 때는 땡 그래요. 우리나라에 안전한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그럽니다. 왜냐면 은행도 망했고, 저축은행도 망했고, 망한 저축은행도 많고, 보험사도 망한 보험사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데를 찾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의 지표라는 것들 있잖아요. BIS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찾게 되는 거고요. 자, 채권의 분류 이제 보겠습니다. 채권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의 종류. 자, 발행 주체별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게 있다. 근데 회사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회자를 빼고 사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사채라고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다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채 그러면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가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국채는 장기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자 지급 방법들.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표채 가장 흔한 채권인데요. 이표채 뭐냐면 이자가 종이 표면에 적혀져 있는 채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자율이 나타나 있다 증사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받는다라고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이자 지급일. 통상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그럴 때 이자 지급이 써 있죠. 채용증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랑 가장 유사한 형태가 이표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할인차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차는요. 이자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리는데 나중에 이자를 만기해 줄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1억 빌리는데 1억을 너한테 주지 않고 9천을 줄 거야. 9천만 빌려줘. 9천만 빌려줘.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면 1억 줄게. 이렇게 이자 금액을 미리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 할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은 그 이자 금액이 적혀져 있지가 않고요. 얼마에 발행하고 만기에 대해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 채권들은 나 9천만 원에 발행을 하지만 만기가 되면 1억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자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리채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채라고 하는 건 지금 1억 빌려줘. 그런데 나중에 원금 돌려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자도 안 주고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나중에 줄게. 이게 복리채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 이네이블 상품들이 대부분 복리채 빚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형태. 이렇게 되죠? 빌려준 거 1억 빌려줬는데 찾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잖아요. 맞죠? 통상적인 예금 같은 형태가 이런 형태들인데, 그렇죠? 그 예금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요금별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채권의 발행 과일부터 건너뛸게요. 재밌는 건 발행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요. 솔직히 삼성전자 채권을 우리가 삼성전자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은행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나 이런 것들은 그 기업체한테 직접 채권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펀드나 ETF 형태로 채권을 사게 되죠. 채권 가격의 특성 이렇게 남아있고, 자, 요거는 잠깐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저쪽에 있어야 그리기가 편한데 그릴게요. 자, 요게 이제 채권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기고요. 만기. 그리고 또 여기가 발행 시점입니다. 발행 시점이고 여기가 만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만기에 1억 줄게. 그런데 지금 살 때는
9천만 원에 4 이런 구조라면 이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어떤 채권인 거죠? 할인채. 예, 할인채예요, 할인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자를 매월 줘, 뭐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때 샀어요. 샀으면 정률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중간에 이거를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정글팀장에서 현정원 씨한테 넘기는 것처럼 넘긴다 그러면 요때가 딱 됐어요. 요때 넘겼어요. 넘기면서 나중에 대표님한테 1억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9,500만 원에 사. 딱 그랬으면 정구일 팀장의 이익은 뭐냐면 요만큼 올라간 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현정 씨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 9,500만 원 샀는데 만기 되면 내가 5천만 원 벌겠구나, 500만 원 벌겠구나, 이런 기대이 있겠죠? 여기에다 이자도 받을 수 있네, 아싸!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조가 되면 여기서 산 사람은 요만큼의 이익을 갖고 이때 산 사람은 요만큼의 이익을 갖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이번에 세무조사 이런 걸 받아가지고 파산할 지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을 위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정글팀장이 정글팀밖에 그 사실을 몰라. 현정 씨는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정글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9천만 원에 받아 9천만 원 빌려줬는데 나중에 1억 받기로 했거든. 그런데 있잖아.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9천만 아니 더 내가 더 싸게 해줄게. 8,500만 원만 나한테 줘. 그리고 만기 1억 받아. 그랬더니 현정 씨가 제가 파산할 줄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라? 우리 대표님한테 내가 그러면 요만큼 8,500만 원만 딱 받으면 나중에 1억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괜찮은데? 하고 덥석 물었어요. 뭐 그러면 정글팀장이 요만큼 손해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파산하지 않으면 현정 씨는 이만큼의 이익을 보겠죠. 맞아요. 그러면 채권 수익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맞아요,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이 높아졌다는 얘기는요,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채권 수익이 낮아졌다는 얘기는요, 안전해졌다거나 또는 만기가 가까웠다거나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수시로 시장 향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팔았으면 사신 분이 요만큼 이익 보는 거고요. 앞으로 살 사람들이 요만큼밖에 이익을 못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진 거예요. 반대로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때 팔았으면 나는 손해봤지요. 산 사람은 손해봤지만 이때 산 사람은 이만큼의 기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아니요. 아니 1억을 주는데 1억 천에 팔 수 있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사자마자 손해기? 맞아요. 그런데 원칙 1억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넘어가기도 해요. 웃겨요. 내가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사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물론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러다가 실제로는 이때 내가 파산하면 이게 첫 번째 위험인데 파산하게 되면 전부 다 휴지 쪽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채권의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가장 큰 위험이고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불이익들이 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의 특성, 시장 이자율, 만기 표면 이자율 위에서 결정된다. 자,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아까 저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지금 9,000에 살 거냐, 9,500에 살 거냐, 9,300에 살 거냐. 그게 시장 이자율이고요. 만기가 가까울수록 사실은 그 기대 수익이 작아지겠죠. 예, 10년 남은 거랑 1년 남은 거랑 한 달 남은 거랑 한 달 뒤에 기대하는 수익은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자는 몇 %라는 우리가 많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브라질 국채 표면 이자율이 1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 10%나 준다고? 예.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의 비교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발행 주체가 주식회사밖에 없는데 채권은 뭐 정부에서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채권 발행 주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행량도 많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사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주식 시장이 클까요? 채권 시장이 클까요? 채권. 무조건 채권입니다. 무조건 채권입니다. 주식은요, 채권 시장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가가 폭락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IMF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코로나, 뭐 등등등등, 뭐 남유럽 사태. 근데 생각해보면요, 코로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채권입니다. IMF 사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외환위기. 그죠? IMF는 국제통화기금인데, 자, 외환위기라고 불러요. 근데 외환위기라고 하는 건 왜 외환위기라고 부를까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달러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갚느냐 하면 달러로 갚아야 돼. 근데 그 달러가 부족해. 그래서 외환위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달러가 부족해 이전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빚이 있다. 이게 전제 아닙니까? 이게 채권의 위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리먼 사태라고 부릅니다. 리먼 사태라고 부르는 건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파산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리먼 같은 회사도 망했어. 그래서 리먼 사태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실은 뭐 리먼만 망했습니까? AIG도 그때 망가졌었고, 페니메, 프레디메 같은 세계적인 신용회사들도 망가졌고, 다 망가졌지. 그런데 이거 진짜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 따라 서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라고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모기지 론이라고요. 대출 부실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요. 남유럽 사태라고 하는 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 사태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걔네들이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갚게 됐다. 채무 불이행 사태가 빠질 정도로 걔네들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생긴 게 남유럽 사태잖아요. 뭐 그리스랜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가끔 다 모라토리움 선언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 여러 번 했었어요. 그죠? 뭐냐고요? 걔네들이 발행한 채권을 갚지 못하게 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이것처럼 채권의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국가적 위기가 생기거나 전 세계적인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세계가 망했다가 아니에요. 주식은 결과로서 폭락했다, 결과로서 상승했다인 거지. 채권의 위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겁니다. 채권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요, 경제를 이해한다는 말과 사실 동일해요. 물론 수익이나 이런 투자의 입장에서도 벌써는 주식시장의 변동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을 이해하려면 채권시장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채권 종류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채권들이고, 이제 우리가 고객들한테 좀 아는 체 할 때 쓸 수 있는 채권의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전환사채, CEB라고 하는 거, CEB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환사채.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드라고 써 있네요. 본드. 우리가 펀드 말고 본드. 본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접착제. 저는 접착제 생각나요. 어릴 때 접착제 갖고 많이 장난쳤거든요. 흡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 취미가 프라모델 만드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모델 만들 때 접착제 끼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각나는데, 일단 전환사채 이게 뭐냐? 둘째 줄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중요한 발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받자마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일정 3년 뒤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채권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주식으로 바꿔도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행회사에 주식으로 권한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에 조건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그리고 보유자의 청구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건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보통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당신의 주식으로 바꿔줘 할 땐 왜 그럴까요? 나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의 회사 주인 될 거야. 그 뜻이잖아요. 나 이거 돈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니까 너랑 같이 사업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회사가 그 회사 성장성을 좋게 볼 때, 주가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이거 권리를 행사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은 나랑 회사 좋을 줄 알고 내가 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자만 받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점 성격을 갖고 있다. 채권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하게 되는데, 사실 전환채권 방식으로 전환사채 방식으로 저 투자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형태로 끝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회사가 주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채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 근데 회사가 좀 더 불안하니까 아예 넘겨버리는 판단, 그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전환사채랑 아주 유사한 경우입니다. 신주 인수권 사채. 이것도 전환사채예요. 신주 인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전환사채 시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BW란 말이 붙었네요. 자, 여기 보면 한마디만 틀려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건 똑같죠?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 요거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나무 주식이나 바꿀 수 있는 거,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바꾼다. 그럼 기존에 있는 주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주식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는데 시장에 100주가 다 나와 있어. 인수할 주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 중에서는 이제 대주주라든가 경영주라든가 자기 자사주라는 걸 보유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서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주를 시장에 갖고, 전체가 발행주가 100만 주인데 그 중에 50만 주는 내가 갖고 있었어. 50만 주 중에 네가 와서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10만 주는 바꿔줄게. 이게 전환사채인 거고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50만 주는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대신에 네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거 네가 주식으로 달라 그러면 내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게. 추가로 더.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발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본금이 증액이 돼야 돼요. 맞죠? 그만큼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무사채는 신주, 새로 생기는 주식을 인수하는 건데, 그 전제는 주가가 새로 발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가 붙게 됩니다. 자, 재밌는 건요, 여기서 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전환사채 중에. 그 차이가 뭘까요? 신주 인수권 무사채는요, 권리만 있는 거, 권리만. 뭐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되지 않아. 아까 전환사채는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신주 인수공사채는요, 채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자를 그냥 받아요. 그런데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신주가 발행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주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자본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권리예요. 나 이거 신주 발행해줘. 근데 신주 발행한 자본금 늘리는 건 내가 돈 낼게. 그게 신주인수공사채.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채권의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근데 신주를 인수하려면 당연히 신주가 발행돼야 되는데 이만큼 발행하는 거 전부 다 내가 자본금 타낼게. 대신에 그 자본금은 주당 가격은 대신에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의 자본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말입니다. 그 권리가 주어진 게 신주인수공사채. 채권은 채권대로 남아있다. 거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디 보자. 여기 써있네요. 여기 있군요. 전환사채는 달리 신주 인수 구조권 발행 조건은 몇 주로 어느 가격에 인수할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는 소멸하는 데 반해서 전환사채는 신주 인수구분은 신주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다. 이런 말이 여기 써있죠? 네, 그렇습니다. 채권은 그대로 가져가고 신주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 참여도 하고 대출도 가져가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환사채가 이렇게 교환사채는 또 뭐 교환사채? 전환과 교환 이건 뭐예요? 자, 교환사채란 회사채 형태로 발행하지만 또 일정 기간 전부 다 조건은 이게 있네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두 번째 조건 보유자의 청구.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발행회사가 보여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는 전환사채고 하나는 교환사채예요. 발행회사가 보여준 다른 주식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전환사채는요.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환사채는요. 삼성전자도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모비스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삼성물산의 것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환사채는요. 삼성전자 거 말고 니들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나한테 넘겨.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순환출자 방식을 우리나라 대기업군,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오너가 얘기하는 현대의 정주영일까, 삼성의 이재용일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전체 10%가 될까요? 5% 될 겁니다. 5% 돼. 그런데 왜 그룹의 오너라고 불러요? 얘네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삼성물산을 갖고 있고 그 지분들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1%, 2% 그 정도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버랜드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갖고 있어. 삼성전자의 주식. 예를 들는 건데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10% 갖고 있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20%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지만 각 회사가 서로 얽혀져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주주의 권리를 한 개 회사만 쥐었다 폈다 하면 흔히 말하는 이게 리모컨인 것 같아요. 리모컨 한번 딱 들고 있으면 다른 거 자동으로 조정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게 우리나라의 기업군들, 흔히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회사들이 자기네 주식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삼성생명한테 니들 주식 주세요 안 말고 삼성전자 내가 교환사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니들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우리한테 넘겨. 이게 이제 교환사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할게요. 전환사채건, CB건, EW, 신주인수분사채건, EB, 교환사채건.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서 채권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이자를 좀 낮게 돼 있다. 살 수 있는 대신에. 자, 그렇게 돼 있고, 이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에서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건 자사주로 교체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신주는 새로운 주식으로 하는 거, 교환권은 자사주 말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바꾸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최대 주주 바뀔 때 사실은요 최대 주주가 팔아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골드를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의 대표님이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면 서덕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한 개의 사업부였어요. 삼성물산의 바이오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된 거거든요. 삼성물산 바이오 사업부의 사업부장이었어요. 상무급이었죠. 임원인데 직원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요. 미국에 계시다가 워낙 공부도 하시고 특허도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카웃 되신 거예요. 임원으로 바로 스카웃 돼서 삼성물산의 바이오 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사업이.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사업부장을 그만두시고 나가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사업부가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데였거든요.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했냐면 헬스케어 중에 여러분들이 매트라이프라든지 PCA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병원 연결해 주는 서비스 있죠. 이걸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가 교보생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회사가.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교보생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연결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대박 났죠. 대박이 나서 의사 몇 사람이랑 같이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 하는 병원들 연결하다가 큰 병원들까지 다 연결해서 고객이 신청하게 되면 병원 의학 정보도 제공하고 병원도 예약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했어요.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투자하겠어 하고 달려들겠죠. 투자하면서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체가 돼요. 회사를 뺏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만들긴 했는데 그 단서 중에 같은 업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병원 연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본인의 아이디어였고 본인이 회사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탈취당하고 그 업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케이스가 이겁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럼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최초 경영자들이 사라졌다. 최초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공격적 인수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다시 팔아먹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정말 좋은 데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쁜 케이스를 따지면 우리나라 옛날에 IMF 터지고 그러니까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 론스타 같은 데들 기억하십니까? 론스타 같은 데들이 이제 외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최대 주주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사냥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그런 데들입니다. 그런 데들은 롯데그룹이 사주가 아니죠. 이 사모펀드,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가 사줍니다. 그 친구들의 유일한 목적은 몸값을 높여서 이익을 보는 거인 거죠. 최근에 금융상품들을 가만히 보면 롯데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은행들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보면 매직 바이 롯데카드 이런 게 확정금리 8% 하다가 지금 10%로 뛰었어요. 확정금리 10%짜리입니다. 웰컴이랑 같이 하는 로이카라고 하는 적금은요. 확정금리 14%입니다. 현재 기준 적금인데 진짜 높죠? 물론 신규 롯데카드 개설해야 되고 일정 기간 금액을 써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금리 10%, 확정금리 14%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인수지침이 한동안 느슨했다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인수를 많이 풀어주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받지 않으실까 생각할 텐데요. 이유는요. 그렇게 많이 받아서 팔아먹을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보유고객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수를 좀 프리하게 해서 고객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다른 회사에 넘길 때 좋은 가격 받아야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직원의 횡령 배임, 상호 방식의 자금 조달, 뭐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제 5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5장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약간 그 시간을 요해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그 주식을 볼 때 몇 가지 지표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뭐 기본적 또는 기술적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할 것이냐, 기본적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추세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5일 평균선이니 120일 평균선이니 그런 거 거래량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이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투자할 때야? 아니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또는 그 평균선이 가까웠으니까 두 개의 평균선이 겹치니까 쌍봉이 어떻고 단봉이 어떻고 이렇게 그냥 차트를 보면서 하는 방식들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재무제표입니다. 그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는 과거 데이터예요. 미래의 데이터가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재무제표 보는 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